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이제 오늘 강의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어려워하시면 이런 방법이라도 따라라.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참고는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 방법 어려우신 분들한테. 먼저 첫 번째, 연구가, 아이고, 첫 번째 일단 관심 있으신 변이 있잖아요. 아까 무슨 회사에서 어떤 문제를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책에서 발견했다거나 그런 변인이 있는데 그 변인에 대해서 이제 그 변인이 연구가 많이 된 개념인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셀프로. 아니면 주변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문헌 연구가 존재하는지 연구가 많이 된 개념은 문헌 연구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헌 연구가 존재하는 거는 아 이게 정말 어느 정도 연구가 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내 주변에서는 관심이 많은데 문헌 연구가 없어. 그럼 문헌 연구 하시면 돼요. 이 다이아몬드가 연구 방법 딱 결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문헌 연구가 없어. 그러면 문헌 연구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문헌 연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문헌 연구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된 국내 문헌 연구인가? 근데 그게 한 10년 전에 나온 문헌 연구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계속 연구가 되고 있으면 또 이제 그 전에 문헌 연구 결과랑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수행된 연구가 있는가? 없어. 그러면은 최근 10년간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문헌 연구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최근 5년에 수행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 메타 연구는 그 개념으로 수행이 되었는가? 메타 연구 수행이 안 돼 있으면 우리 노창규 선생님 메타 연구 이제 고고 싱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메타 연구도 있어요. 메타 연구도 있을 정도로 이게 너무 메타 연구도 있을 정도 이게 너무 연구 많이 됐어요. 뭐 있어요? 직업 몰입 아니면 변혁적 리더십. 리더십 메타 연구 정말 많이 돼 있잖아요. 그동안 뭐 거래적 리더십이나 이런 리더십도 정말 많고 혁신 업무 행동도 문헌 연구, 메타 연구 이런 거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근데 그 변인을 근데 나는 처음이라서 이제 그 변인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 그러면 문헌 연구랑 메타 연구를 이제 열심히 스터디를 하셔가지고 인사이트를 찾으시면 돼요. 문헌 연구에서 이제 어떤 변인들을 쓰고 있다. 어떤 변인이 문헌 연구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변혁적 리더십이 정말 예를 들어서 변혁적 리더십이 혁신 업무 행동을 10번 됐어요. 그러니까 뭐 문헌 연구나 메타 연구에서 그리고 효과가 있다고 나왔어요. 하면은 제가 조금 안전하게 그러면은 리더십이랑 그거는 설정하고 가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사이트를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질적 연구로 가시거나 구조 방정식으로 가시거나 뭐 측정도 개발로 가시거나 다양한 연구 방법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연구가 많이 된 개념이 아니에요. 연구가 많이 된 개념이 아니면 연구 많이 된 개념은 아니지만 연구의 가치가 있는가? 이거 내가 정말 연구해야 돼. 이거는 내가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이 연구 주제 하려고 태어났어. 뭐 이런 느낌 있으실 수 있잖아요. 학문적이나 실무, 그리고 내가 실무에서 지내고 있는데, 우리 조직에 보니까 이거는 정말 모든 조직의 이슈야. 이거 내가 밝혀내야 돼. 뭐 이렇게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드백 추구 행동이 정말 정말 중요해. 그러면은 연구의 가치가 있는가를 한번 조금 곰곰이 살펴보시고, 이제 학문적, 실무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거 빨간색은 지도 교수님, 이제 화내시는 지도 교수님 느낌인데, 지도 교수님이랑도 그 주제를 계속 이렇게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연구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밑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연구자로서 이 연구를 오롯이 온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그 주제로 이제 밑에 주제 이제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야심차지만 연구를 이끌어가기에는 아직 조금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이제 다시 가셔가지고 다른 주제를 일단은 쉬운 주제로 이렇게 먼저 동료들과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주제로 가셔서 이제 다른 주제를 탐색하셔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주제를 해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된 개념인가? 라고 해서 또 이렇게 따져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가 많이 된 개념인가 해서 바로 뭐 이쪽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무조건 문헌 연구 먼저 거쳐가야 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도 바로 이렇게 가실 수 있는데 그래서 여튼 뭐 이런 식으로 연구 방법을 결정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주제 확장 방법, 이게 사실은 파트 1의 가장 큰 주제였는데, 그래서 저는 워크 그릿이라는 주제를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워크 그릿이라는 것은 그릿이 이제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개인의 끈기 같은 건데, 이게 제가 처음에 보니까, 학생, 미성년자, 운동선수들한테 연구가 많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이 샅샅이 살펴봤는데, 근로자들한테, 어른들한테 그릿이 별로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회사 일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선 그릿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그래서 학위 논문으로 워크그릿 설문도구 측정, 개발, 원크그릿 설문도구 개발을 학위 논문 주제로 하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거절하셔가지고, 그래서 학위 논문 주제는 다른 거를 쓰고, 그 다음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그 연구 주제를 계속 이제는 조금 더 체계적이어지고, 뭐, 펀드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이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바로 연구자로서 이 연구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박사학위로 그거를 하기에는 굉장히 거칠고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박사학위가 안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사학위를 한번 이렇게 박사를 받으려고 그 프로세스를 한번 걷고 나고, 예, 거치고, 그리고 스터디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떤 연구를 필요한지, 연구 방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 결정. 이거 하면 첫 번째, 세상에 정말 많은 연구 방법이 존재한다. 연구 가설을 내가 궁금한 가설이 있잖아요. 가설이나 문제.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연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 연구 방법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다르고, 꼭 구조 방정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문제, 나의 퀘스천, 아니면 내가 가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게 연구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복잡한 연구 방법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제 사회과학에서 구조방식 연구가 정말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아서 이제 근데 내가 급연인으로 연구를 해야겠어. 근데 급연인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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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지금 다 됐어요. 모든 매개 효과 다 훑었어요. 모든 그 매개 효과 다 훑고 연구 대상도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병원, 공공기관 다 했어. 정말 할 게 없는데 나는 이변이 아니면 안 되겠어. 이러면 조금 더 심화된 연구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절된 매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교수님들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화려한 연구 방법을 썼다고 해서 내 논문이 더 좋은 논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내가 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연구 방법이 정말 필요한 연구 방법이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연구에 필요한 연구 방법은 무엇인가를 아는 눈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많은 논문을 읽은 경험치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게 좀 생각해볼 포인트인데, 지도 교수님은 어떤 연구 방법을 그동안 지도해 오셨는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도 교수님이 구조방정식으로 쓰래요. 나는 근데 구조방정식 정말 싫은데, 이러면 안 쓰셔도 되기는 되는데, 쓰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게 교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이게 학위 논문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개인에게 있어요. 그리고 학위 논문은 내가 정말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고 제가 정말 저의 최선을 다해도 이거는 나중에 제가 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 연구에서 어떤 거는 분명히 잘못됐거든요. 제가 놓친 거 분명히 있고, 제가 확장할 수 없던 부분이 그 당시에 분명히 있어요. 그 당시에 내가 학위 논문 쓸 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학위 논문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개인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지도 교수님이 구조방정식을 그동안 100번 지도했대요. 그러면은 그건 정말 땡큐입니다. 내가 내 연구 방법으로 이거를 논문 전체 다 끌고 나가고 디펜스에서 이거는 나의 출판물이 되는 건데 내 지도 교수님이 여기서 내가 틀린 거를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 파워는 정말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 논문을 나의 출판물인데 그거의 정확도를 조금 더 높이는데 교수님의 그런 경험은 정말 도움이 된다는 포인트에서 교수님이 구조방정식을 만약에
많이 평가하신 분이라면 구조방정식을 써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한테 갔기 때문에 구조방정식 아닌 건 절대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연구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연구 과제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나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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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 방법 아니면 안 되겠어. 그러면은 그 연구 방법으로 한다고 보고하시고 교수님을 설득하세요. 교수님을 설득하셔가지고 그 연구 방법을 하시면 되는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교수님께 터치를 받을 수 있어서 내 논문이 내가 모르던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챙기고 갈 수 있다. 그거에 조금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